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미래대왕 행동 간사 정영길이고요. 저는 하지영입니다. 가정의학과 의사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번에 이어서 또 와주셨으니까 이게 다들 쉽게 말을 못 하시니까 이 전문가들, 의료계 전문가분들이 그래서 화가 나셔서 아니요. 절대 그건 아니고 네. 사실은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네. 그러려면 사실 이제 아주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에는 아직 충분히 우리가 제공받는 데이터나 통계가 너무 부족해서 사실은 이 사태에 대해서 좀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국내, 국외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에게 온 게 이제 한 9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보통 개원의 생활을 하면, 의사 생활을 하면 그 진료 환자의 90%는 다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바이러스성 질환은 그냥 대중적인 서포티브 케어만 해주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몸에는 정상적으로 그런 새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 바이러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죽죠. 세포 내에서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고 대부분은 그냥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크게 사실은 긴장을 하지 않았어요. 바이러스성 질환에.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에이즈 때문에 그때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전국 국제적으로 다 열심히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는데 사실 이제 지금 가장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 빨리 백신하고 치료약이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치료약은 우리가 이제 기존의 항생제와 다르게 이 항바이러스제는 이 바이러스라는 거는 사실 세포 밖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세포 내에 침입을 해서 세포 내에서 증식을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몸 인간의 정상적인 세포 내에 들어있는 그 리보솜 같은 우리 몸의 효소 같은 거를 구조나 효소를 사용해서 얘네들이 증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딱 그 부분만 치료하는 게 우리 인간의 정상 세포에는 해를 가하지 않고 바이러스만 딱 찝어서 치료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항바이러스제가 상당히 개발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게 그 바이러스마다 또 우리 몸에 들어와서 증식하는 게 다 방식이 달라요. 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때 항상 급하게는 이제 약물 재창출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드럭 리포지셔닝이라고 해서 과거에 썼던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결론적으로는 제가 봐서는 이제 렘데시비어 그게 네.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이 됐던 약인데 네. 렘데시비어를 이제 좀 중환자들에게는 쓰고 있고 네. 또 덱사메타존이라고 스테로이드 약인데 이 덱사메타존은 면역을 좀 억제해주는 아주 효과적인 약입니다. 잘 못 쓰면 부작용이 아주 심하지만 잘 쓰면 정말 좋은 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약을 지금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절하게 의사들이 그 약물을 써가면서 대응을 하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조금 이제 사망률도 줄고 있는 그런 거고, 사실 치료약도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발표에 네. 따르면은 네. 지금 3상이 진행되고 있는 약물들이 잘 진행되는 전제하에 백신도 그렇고 네. 네. 하에 한더라도 내년 민간에 풀리는 건 내년 여름.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고 그 1년의 시간도 사실은 기약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과연 그렇다면 이 코로나 방역
지금 네, 대한민국에 이루어진 코로나 방역이 적어도 1년 정도는 유지돼야 된다는, 최소한 1년을 유지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의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나마 제일 뜨거운 뉴스가 되는 게 백신 개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신 개발은 이제 우리가 미리 바이러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 단백질 부분을 약하게 하든 우리 몸에 들어가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만 병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그 항원을 투여를 해줘서 우리 몸이 항체를 만들어서 앞으로 또 감염이 되더라도 싸워서 이길 수 있게끔 하는 게 사실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 새로운 바이러스, 코로나 같은 게 나올 때 현재 많은 그 백신 제조 회사들이나 뭐 면역학자들, 의사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투여를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좋은, 우리가 원하는, 결국 원하는 거는 중화 항체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만 보시자면, 제가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중요한 부위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입니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그 이제 체내에 있는 ACE2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이렇게 딱 맞게 우리 몸의 세포 내로 들어와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여기에 딱 맞는 이 수용체 대신에 그 중화 항체가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에 가서 결합을 해서 우리 몸에 세포 안에 침입을 못하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백신 개발을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 몸에 이제 백신을 투여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에서 가장 빨리 얘기되고 있는 게 RNA 백신하고 DNA 백신이 있거든요. RNA 백신이나 DNA 백신은 뭐냐면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DNA를 투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이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요 스파이크 단백질 그 만드는 DNA나 RNA를 투여해주면 병원 일으키지 않지만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항체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면역 효과를 노리는 건데, 이거는 RNA나 DNA는 합성이 되게 빠르죠.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이 백신을 개발이 성공을 하면 전 세계인들이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백신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그치만은 사실 이제 이전에는 우리가 백신 개발에 한 10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가 한 5년 정도는 이제 임상 시험을 하고 우리가 충분히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를 검토를 하면서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이 이제 이렇게 긴급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의사로서는 되게 좀 불안한 마음도 듭니다. 이게 이렇게 빨리 서두를 일인가? 안정성도 문제고, 또 우리가 삼상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투여한 군하고 투여하지 않는 군을 위약을 놓고 또 여기는 이제 백신을 투여해서 이분들이 정말 다시 이런 같은 병에 걸리지 않는지를 보는 건데, 이게 부작용을 거의 뭐 한두 달 만에, 또 항체 형성을 한두 달 만에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거를 너무 조급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크게, 너무 빨리 뭐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빨리 나오기만을 기대할 수는 없다. 기대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만큼 사실은 백신도 조심스럽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그러면 문제는 이게 방역을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느냐. 그렇죠? 자, 그러면 네.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네. 방역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대답을 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이제 재미있는 기사 한 가지 지금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9월 23일, 이 9월 20일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깜깜이 확진이 30%에 육박했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깜깜이 확진은
이 확진자가 어디서 옮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이제 우리가 확진자를 보고 깜깜이 확진자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뭐 한 100여 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면 그 중에 30여 명 정도는 어디서 이게 전염이 됐는지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을 드리면 벌써 이제 지역 사회에 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그 역학조사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엄청난 로딩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건 알지만 이 역학조사가 충분히 이제 이걸 못 따라잡고 있는 거죠. 네, 이 감염되고 퍼지고 있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검사자 수 얼마로 알고 계세요? 정필님. 검사자 수가 저희가 네. 알기로 뭐 10,000에서 20,000 사이로 알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중에는 뭐 14,000명, 17,000명, 네. 한 2만여 명이 안 되게 검사를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뭐 7,000~8,000여 명,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수가 얼마죠? 우리나라 인구수가 한 5천만 명이 넘죠. 네. 그래서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이 코로나 요 기사도 한 번 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감기처럼 반복 감염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 기사도 났는데, 이 기사를 잘 보시면 21일 날, 9월 21일 날,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그 방대본에서 그 정은경 분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국내 첫 재감염 의심자가 있었다는 기사를 쓰셨어요. 그래서 확진 판정 후 한 달여간 입원 치료 끝에 PCR 검사에서 2번 연속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을 했는데 6일 만에 다시 코로나19 증상을 보여서 4월 초 진단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재입원을 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9월 21일 날 기사에 나온 우리나라 첫 재감염 의심자라고 지금 그저께 발표를 하신 겁니다. 네. 저 이 기사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네, 이제 항체가 이제 생길 수 없는 수도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여기 이 기사의 팩트는 뭐냐면요. 네네. 9월 21일 날 이 기사를 냈는데 이 재감염 첫 케이스가 이 날짜를 보면 3월 달 얘기입니다. 이게 4월 초에 있었던 일인데 이때까지 왜 그러면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코로나가 거의 지금 이슈되기 시작한 지점이죠. 2월 때부터 시작해서. 네, 그리고 사이로 청선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 3월 달에 있었던 걸 왜 지금 발표하시지? 네. 9월인데? 그렇죠. 근데 왜 이게 재감염 케이스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지금 되게 말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그러면 걸렸을 때 생기는 중화항체가 잘 생기는지, 한번 감염이 되고 나면 중화항체가 잘 생기는지, 그렇다면 이 중화항체는 그 다음 감염을 막아줄 수 있는지, 이제 그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혈장 치료제 문제에서나 이 백신의 문제에서도 이게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실은 재감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그래서 뭐 홍콩하고 벨기에, 미국 이걸 아주 이 재감염 케이스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전 세계 이 의학자들이나 의사들이나 과학자들도 이 재감염 치료를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치료와 백신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중요한 거를 3월 달에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9월 달 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면 그 밑에 한국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 3월에는 SV형이 유행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요즘 알다시피 뭐 GH형이 지금 바이러스 변이로 인해서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첫 완치 이후 또 확진형이 V형에서 GH형 재감염, 그럼 벌써 4월 달에 GH형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전파가 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미 변형이 완료된 그 바이러스가 변이가 된 바이러스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감기처럼 그러면 반복 감염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제 결론, 이건 제 나름의 결론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앞에 이제 기사에서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어느 정도 지역 사회에서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또 이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한번 알았다고 해서 이 병에 다시 걸리지 않을 거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약간 두서가 없긴 한데 또 몇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가끔 찾아보는 그런 유튜브에 미국의 중산층 한인 가족인데 그 가족이 그 젊은 부부고 아이가 한 5살 정도 그 쌍둥이 아이를 키우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 아빠가 그때 한참 유행할 때 코비드 19에 이제 감염이 돼서 미국은 그때 이제 생활격리센터나 병원에 입원을 시키지 않고 그냥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주일 동안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 가족들하고 생활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그래서 뭐 아빠가 한 일주일 정도 앓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지스로맥스 하이드로시클로로킨 같은 그때 한참 쓰던 약들을 복용하시고 이제 다 좋아지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아빠는 분명히 코비드 19 증세가 있어서 약을 먹었는데 그 젊은 엄마와 아이들은 아무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이 가족이 최근에 이제 항체 검사를 받으러 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엄마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부인은 분명히 걸렸을 텐데, 왜냐하면 젊고 스킨십을 가장 많이 하는 아이들을 많이 안고 서로 스킨십이 많은 가정이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분명히 걸렸을 텐데 아이들하고 본인도 이거는 그냥 무증상이나 경미하게 넘어갔을 거라서 항체가 생겼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그 부인과 아이들을 가서 항체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안 나온 건가요? 네, 안 나왔습니다. 아하. 안 나와서 믿을 수가 없다 해서 그 남편도 가서 검사를 이후에 받았어요. 남편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혹시 남편도 안 나온 건가요? 남편은 항체가 생겼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례를 보고 그런 사례가 몇 개를 제가 찾았어요. 네. 근데 굉장히 밀접하게 접촉을 하는 부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저도 이제 그 개업해 있을 때 우리가 똑같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그 각각의 환자들마다 나타나는 그게 다 다른 거예요. 증세나.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이것도 제 유추해 본 건데 사실은 우리가 같은 바이러스에 걸려도 그 사람들마다 다 다른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때는 이제 중요하게 그때 관여하는 요소들은 뭐냐면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 양에 노출이 됐는가가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은근히 뭐가 있냐면 과거에 우리가 에이즈 환자들 있잖아요.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그 병에 걸리지 않은, 에이즈에 걸리지 않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을 그래서 쭉 그때 검사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또 독특한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똑같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그 병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제 우리가 뭐가 있냐면 과거에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에 걸렸다면 그 바이러스에 대한 기억을 우리 몸의 세포들이, 그 면역 세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좀 비슷한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좀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다 똑같지 않다. 그러면 그걸 좌우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내가 어떤 유전자 각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떤 면역 상태이고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다 똑같이 잘못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항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죠. 네, 그것도 아니고 또 네. 항체가 없다고 해서 네, 생활했다고 해서 무조건 걸리는 것도 네, 아니고 네, 맞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네, 네, 그 네. 피해 정도도 워낙 다양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중요한 사실은 밝혀낸 게 있죠. 뭐냐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사망률이 좀 더 높고 또 고령자, 사실 이제 고령자면은 나이가 들면은 사실은 면역이 약해진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염증 반응 같은 건 더 과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이신 분들, 그리고 당뇨 있으신 분들,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 그리고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이게 자꾸 면역 억제제를 많이 쓰잖아요. 등등 이제 그렇게 고위험 그룹들에서는 사망률이 정말 의미 있게 높았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겼어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대처를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바이러스의 전파력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얼마나 중증, 위중으로 가느냐. 그렇죠? 그 모주권이 어디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네. 그것만 잘 알면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미국 쪽에도 보고 호주 막 이제 다른 국가에 사는 지인분들한테도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되게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잘하고 있고 막 미국이나 뭐 지금 호주나 이런 데는 너무 문제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잖아요. 우리 이때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근데 제가 조금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정말 중요한 이 병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이 병에 대한 이 코비드 19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결국은 네. 저희가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부가 있을 수는 있죠. 어떤 시기를 맞다 틀리다 서로 간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적어도 그게 데이터가 쌓여야 그게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네,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지침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그 근거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바이러스에 대한 건 밝혀졌지만 우리가 그 개개인의 반응은 다 다를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 중요한 거는 통계예요. 우리가 이게 개개인에게 침범돼서 정말 이게 위중하다면 정말 방역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어떤 그런 통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뭐 국가마다 또 어떤 뭐 성별, 연령별, 그렇죠?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한데 제가 지금 너무 기가 막힌 건 지금 사실 뭐 아까 정 PD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선진국들은 뭐 10만 명 하루, 최소 10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뭐 검사를 지금 매일 하고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한 평균적으로 한 10,000명 정도 네네. 지금 검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아쉽죠. 이거 자체가 사실 우리가 어떤 치료제, 어떤 백신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지금 만약에 완치자의 혈액에서 그 뽑은 혈장에서 그 중화항체가 얼마만큼 되고 이런 것도 진짜 엄청나게 뭐 경미한 환자, 무증상인 환자, 중증 환자 다 그 추출을 좀 체열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검사도 해야 하고 사실 또 이게 일종의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백신 개발할 때 또 우리가 치료약을 개발할 때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많은 검사를 한 그게 있어야 그 다음 거는 더 쉽게 빠르게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빨리 검사 수를 늘려달라. 네. 그러니까 네. 애초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역이 가벼울 수 있지만 이렇게 검사 수가 작으면은 결론을 못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한 가지만 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요즘에 가끔 들어가서 보는 그 유럽 이제 그 학자분이신데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이분은 이제 그 통계, 코비드 19에 대한 세계 통계를 갖고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며칠 전에 보면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안티바디 스터디를 한 거예요. 항체가 얼마나 생겼는지. 근데 뉴욕은 23%, 런던은 18%, 마드리드에는 지금 11% 항체가 형성이 돼 있다. 우리가 한 50%가 넘어야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도 그래서 이게 이제 알아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따로 항체 검사를 한 게 1,440명을 했다고. 네, 그것도 지원자를 대상으로. 네, 얼마 전에 기사가 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항체가 중항체. 있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검사해서 무슨 통계를 낼 수가 있겠는가. 네, 우리 5천만 명이 넘는데. 네. 그죠? 그 신뢰성이 얼마나 있는 얘기겠어요. 네. 그리고 그 키트는 뭘 사용했는지 뭐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맞습니다. 그래서 좀 갑갑했고요. 사실은 이제 이 코로나는 확진을 PCR 검사로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답답해서 주위 지인분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진단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에게. 이거 사실은 내가 생각하기엔 이 검사가 그렇게 힘들거나 비싸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검사 수가 작냐? 이게 검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인가 했더니 사실 이제 이 PCR 검사를 하게끔 그 정부에서 승인을 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럼 장비를 물었더니 PCR 장비하고 뭐 키트 해서 사실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이게 뭐 국민의 몇 프로는 다 검사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어느 정도 그 검체 수만 확보가 된다면 왜 안 하겠냐, 어떤 검사실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생명공학 전공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이거 PCR 검사는 사실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이게 다 나와요. 그 검사가 그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증폭시켜가지고 이 RNA 바이러스잖아요. 네. 이 바이러스를 증폭시켜가지고 어떤 수치에 이르는 몇 사이클을 돌리면 어느 정도 수치에 이르느냐를 보면서 검사를 하는데 이게 다 데이터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그걸 정복하려면 그 병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봐서는 PCR 검사나 항체 검사나 너무 아끼고 검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지금 이 한국의 코로나 방역이나 이 바이러스의 대처에 대한 가장 큰 난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 깜깜이 그 확진자가 늘고 있는 거는 검사 건수와 역학조사가 그 전파 속도를 못 따르고 있는 그거의 한계라고 밖에는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조금 검사자 수를 확 늘리자. 맞습니다. 이제는 네네. 사실상 지역 감염이 시작되면은 네. 사실 이 추적해서 관리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은 질본도 초기부터 주장했던 거고 의협도 주장했던 그렇죠. 거죠. 네네.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이고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상 지금 지역 감염이 진행될 대로 진행됐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수개월 네, 지난 맞습니다. 시점에서 지금 이렇게 추적이 안 되는 집단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네. 그렇다면은 검사 수를 대폭 늘려서 네네. 이 상황을 판단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2만 명씩 하는데 사망자는 22명 정도의 네네. 경미하게 점점 급격하게 이 위험도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 또 있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 또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게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가?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검사에서 확진자가 있다면은 고위험군과 이제 격리를 시켜서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해서 그런 고위험군이 이 전염당할 위험성을 최대한 낮추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저는 왜 검사자 수를 사실 검사 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검사자 수를 늘려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환자도 여러 번 검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검사 자수를 늘려야 되는 거가 있고요. 제가 지금 이제 아까 깜깜이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다라는 거는 역학조사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검사를 해서 스스로가 내가 만약에 확진자야. 그런데 뭐 내 배우자가 뭐 당뇨가 심하고 내 노부모가 계셔. 그러면은 내가 확진자인데 그 옆에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자체가 사실 방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은 확진자분들도 계시고 무증상인 분들도 지금 그때 한지 6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열흘간 증세가 없으면 그 PCR 검사를 하지 않고 내보냈고요. 그 이전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보통 한 달 정도 병원이나 생활격리센터에서 무증상 경미한 그 확진자들이 격리를 당했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때 이후로 사실은 이제 뭐 후유증이나 이런 거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사실 그 후유증을 쭉 보면은 많은 부분이 심리적인 그런 스트레스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내가 아프고 내가 확진자였고 과거에 혹시 지금 내가 코로나 증세가 있어도 나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지역사회 감염도 이렇게 퍼져 있고 자기가 무증상인데도 확진자인지도 모르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지금 이 통계상으로 보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거나 그쵸? 그런 사람이면은 죽일 놈이 되는 거 되잖아요. 거의 타겟해서 검사를 막 하고 하니까. 네네. 근데 사실은 그런 분들도 얼마나 그렇게 되면은 그 분들의 어떤 심리적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렇죠? 자기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병에 대해서도 코비드 19에 대해서도 불안한데 또 주위 사람들의 시선까지 이중 삼중의 부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그거는 너무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미국 같은 데는 그 캠퍼스가 오픈하면 그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신입생들한테 일주일에 2번씩 PCR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이 병원이 이렇게 이제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퍼져 있고 그리고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잘 아는 게 하나의 중요한 방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누구나 걸릴 수 있고 특별히 그 사람이 잘못하거나 나쁜 짓을 해서 걸리는 게 아니고 이 바이러스의 특성이 무증상 경미한 확진자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이게 전파력이 높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그 확진자가 되신 분들도 사실 우리가 같이 감싸 안아야 될 내 이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런 시선을 거두고요. 또 검사 자수를 많이 늘려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 코비드 19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대처를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아무리 봐도 최소한 이 상황이 5개월 이상 지속된다는 건 명확하고 네. 그렇다면 지금 많은 분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정말 그리고 그렇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교육도 멈춰 있고 네네. 지금 나라가 우리 사회가 지금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정말 막심한 상황인데 네네. 과연 이걸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가에 네. 대한 의문들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해답을 알기 위해서는 네네. 검사 자수를 빨리 늘려라. 네, 늘리고 누구나 확진자일 수 있다 이런 네네. 상황에서는 네. 네, 터무니없는 만행상을 멈추고. 네네, 그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네. 그렇죠. 지금 이것은 우리가 모두 감당해야 되는 거지 누구의 탓을 해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제 독감 그 백신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도 신종플루가 한참 유행일 때 하루에 한 150명, 200명씩 환자를 진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마스크를 그래서 국가에서 그때 배부를 해줬는데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고 진료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이제 뭐 지금처럼 마스크 쓰는 거, 손 씻는 거 열심히 하시면 사실 독감도 어느 정도 그 전파를 늦출 수 있고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어서 빨리 저희가 이런 좋은 날씨에 가끔씩 그렇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저희 하지영 선생님이셨고요. 네, 네. 저는 정영기 간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